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이제 이 시국이죠. 그리고 늦은 저녁인데요. 작년에도 고난이도 시험반을 사실 작년에는 GS 3기 때 했었어요. 이때 그래도 한 30% 정도는 합격을 하셨거든요. 물론 많이 들으시지는 않으시긴 하셨습니다. 아마도 합격률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열의와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라는 측면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도 시험반에서는 좀 이제 쓰기 어렵고 난감하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덜 외운 것 같은 판례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이 이 시험반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저는 이 시험반에서는 최고 답안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버리시고 최대한 깨지면서 내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간과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시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와 함께 제가 여기서 테마 강의라고 하는 걸 조금 진행을 해요. 이 테마 강의의 목적은 약간 그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반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GS 2기를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에 대한 학습은 또 나름대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열심히 내가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강사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테마들 그거를 찝어가지고서 강의하는 식으로 좀 테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풀어보셨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입니다. 이제 비종사 근로자,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과을, 산별노조의 간부이고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을 묻는 부분이었었고요. 일단은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 부분은요. 노조법 제4조에 의해서 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의 판단 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주체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들은 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가 하는 활동은 기관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관활동이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금방 끝나버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성질상 그리고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끝나고요. 목적 역시 근로조건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결국 조합활동의 필요성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의 침해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셔서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노조법 제4조에 따라서 형사 면책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뽑아주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서 적어주시면 되시는지를 조금 이제 이 설문 1 부분에 답안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문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요. 논점의 정리를 길게 잡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종사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합 간부라고 하는 거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 언제나 되도록이면은 조문 번호를 통해서 쟁점을 측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쟁점의 특정으로서 노조법 제4조에 따른 형사 면책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주체 목적 수단 중에서는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익의 침해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에 드러내는 것은 항상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녹여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로치고서 이런 식으로 짚어주셔도 됩니다. 노동3권과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의 충돌 이런 식으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조합활동의 의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여기는 조합활동의 개념을 짚고 나서 실익을 함께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조문 출처를 좀 잡아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요. 주체와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알고 계시는 그 판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과 관련된 요건 부분에는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가지고서 이 판례를 반드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 판례에서 동그라미 3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 시간 외에 행해져야 되고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서는 시설관리권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례나 제약에 따르고 폭력 방해 등의 방법에 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판례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조합 활동을 막고자 한다면은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판례가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두 개를 적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수단과 방법과 관련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권리의 충돌의 경우의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규율할지 정할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의 판단 지표라고 하는 것은 형량의 문제가 됩니다. 비교 형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교 형량의 키워드만 잘 살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성하고 긴급성 그리고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의 침해 여부와 정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잘 살리고 이것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고 한 취지를 잘 짚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하신데요. 근데 판단 지표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 판단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핵심인지 이거를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요것을 잘 적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판단지표를 10개를 판례가 예시로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요. 꼭 10개를 다 암기해야지만 답안이 예뻐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를 잘 캐치하시고요. 사안에 적용해 이것을 잘 녹여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다 쓰지 않고 핵심적인 거 4, 5개 정도만 적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애먹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부분하고 목적 부분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이 나게 돼요. 기관활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주체를 패스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가지고서 간단히 패스해 주십니다. 수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에다가 사안의 포섭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형량의 문제입니다. 형량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필요성의 정도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관리권, 노무주의권, 즉 재산권 침해 정도를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서도 대소를 가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라고 하는 것을 가려가지고서 결론으로 내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갑과 을의 사업장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락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목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증거 수집이에요. 허락을 받고 갔다면은 증거를 다 인멸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장을 급습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서 이들의 사업장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특별히 재산권의 침해가 보이지 않죠. 평소에도 간부들이 현장 순회를 한 바가 있고 그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비의 작동 같은 것도 없었고 시간도 30-40분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지장이 없다,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판단 지표를 적어 주신 다음에는요, 종합한 총평이 필요합니다. 이 총평은 너무 힘줘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재산권 등의 침해 정도보다 더 크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단 측면의 정당성도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결 부분은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수미상관의 원칙으로 들어가셔가지고서요, 노조법 제4조에 의해서 형사면책 되기 때문에 A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설립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요, 작년에 나온 최신 판결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약간 그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 중에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A급들은 오래된 판례라도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1년 정도 숙성해가지고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물었어요.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다른 노동조합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설립의 효력까지이기 때문에 주체성, 자주성의 흠결로서 설립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설시해 주시면 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관계는요, 어용노조가 설립되고 회사에 지원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성과 주체성의 흠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수험적으로 풀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서는요, 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요, 일단 사안을 조금 더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으면은 한마디 정도로 한다면은 회사의 개입과 주도하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C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논점에 정리해서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요약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답안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요, 최대한 간단히 적으려고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점의 정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 제시예요. 이 방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조금 이제 필터링 없이 베끼기보다는 최대한 요약을 해서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가능해요.
논점의 정리를 쓰는 것이 아직 힘들다라고 할 때는요. 몇 칸을 비워두세요. 몇 칸 비워두시고 나서 일단 본론 먼저 쓰십니다. 본론 먼저 쓰시고 다 쓰고 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논점의 정리를 써요. 그리고 그때 칸이 몇 줄 정도 비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쓴 다음에 그어버리세요. 네, 그런 방법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신고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성, 주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효력이 부정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미처 적지 못했지만 이거 적어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형식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4호 본문을 적어주시고요. 이때 노조법 제2조 4호 본문에서 말하는 자주성 그리고 목적성,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 속에는 하되 최대한 간단히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이제 답안을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노조법의 체계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노조의 정의 규정,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노조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익대표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성의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서의 반려와 그리고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규정, 결격 사유, 그리고 그 효과로서의 반려와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자주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최신 판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상적으로는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어주시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역시 노조의 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노조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조는 근로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국가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목적 규정을 통해 가지고서 헌법재판소가 자주성과 주체성의 의의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시는 거. 요거는 이제 기억나시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지 않으셔도 되시는 건데요. 요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판례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을 들면서요. 노사 간의 실질적 자치라고 하는 노조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이라고 하는 이 판례를 이제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판례를 얼마나 잘 복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변별력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판례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구조를 잘 살리느냐. 복사보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근거의 개수를 잘 살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잘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이런 판례에 대해 가지고서 복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내세우는 근거를 몇 개씩 그 정확하게 적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판단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헌법적 요청, 그리고
노조의 실질적 요건에 충족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서 수리 반려 규약의 시정 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의 체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배 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여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1항 4호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찝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셔야 되시는 거는요. 판례의 판단 지표와 같은 것을 외우신다기보다는 이런 근거 부분을 두 문자를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헌, 채, 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데를 두 문자를 따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판단 근거에서 도출되는 자주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가지고서 설립된 데 불구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통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엔 설립신고서가 형식적으로 수리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부당노동에 위한 설립이거나 혹은 적극적인 통모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요.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안에 적용해서 이 구조를 살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부분에서요. 우선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라고 하거나 적극적인 통모가 이루어진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적용 부분에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기에서는 이 어용노조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너무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지배 개입에 대해서 굳이 써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물론 쓴다고 해가지고서 감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반사정을 종합해 보는데요. 이때 재반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약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무리해 가지고서 사안의 적용이 아니라 그 설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뺏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적당히 요약해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라는 식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사안에 적용해서요. 풍부하게 적어야 되는 것은요. 사실관계를 베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를 베껴가지고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 이것이 사안에 적용해서 적어야 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였을 때 회사는 비노조, 산별노조에 대한 단조합적인 의혹을 통해 가지고서요. 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서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획하에서 이 노조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짚어주시고요. 그래서 자주성과 주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리고요. 판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이 부분을 누락을 하실 거예요. 치유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때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은 어용 노조였지만 그 노조에 조합 간부들이 각성하는 경우라던가요.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그 조합 간부들이 물갈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강성화되어서 사용자와 대립각을 이루고 노조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회사는 새로 생긴 어용노조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였고요. 경영진들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요. 자주성 흠결의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된 상태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주신 다음에 노조법상 설립이 무효라 가지고서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판례에서 다루었었던 그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설문 3으로 빼가지고서 문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민사소송법에서 내기도 좀 애매하고요, 노조법에서 내기도 조금 애매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문제가 아주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수험생들의 절반 정도가 그냥 장렬히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사람 같은 답을 내면은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점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선별노조의 지회, 그리고 선별노조인 비노조가요, 새로 생겼고, 그리고 어용노조이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까지 뺏어간 그 C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민사소송법상의 그 확인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설립신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에 끝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법률 관계를 다툴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과거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누락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지는 마시고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정이 전제가 되어서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조금 눈여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외우지 않더라도요, 시험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요. 하지만 이 3번과 4번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조금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3번 부분은 사실 노조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문장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냐의 문제이지 소화를 하실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수노조와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지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노조법 하에서요, 복수노조 중에 어느 한 노동조합은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아시는 거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별교섭 동의, 그리고 교섭 분리 신청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분리된 교섭 단위 하에서도요, 자신이 교섭대표 노조가 돼야지, 혹은 유일노조 상태에 있어야지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요,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교대노조 주도로만 쟁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수 노조들의 경우에는요, 교섭대표 노조와 연대해서 쟁의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교섭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쟁의행위 할 수는 없어요. 즉 교섭대표 노조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용자한테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소수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상의 제약에 대해서요, 아는 대로 풀어줄 것. 이 부분의 미션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키워드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서 무효의 확인 또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거는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확인소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키워드로 삼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요, 원래는 B 노조 그리고 B 지회가 과반수 이상을 점했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어용노조로서의 C 노조를 키우면서 점점 조합원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었던 케이스예요. 이때 그 어용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만들면요, 이 사업장에는 다시 비노조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반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유일노조 상태일 때는 대표권이 없는 거지 교섭권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 부분에서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판례가 그러하니 그러하다라고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줘서 사안의 적용을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만 뽑아주시면 돼요.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의 위험에 놓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 관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살려가지고서 적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약간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비종사자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기하셔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셔야 되시는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A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문 1에 대한 부분, 요 정도가 A급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이제 그래도 모르지는 마셔야 되시는 판례 부분을 약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종사자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사자가 아닌 산별노조의 관부, 그리고 해고자 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기업별 노조의 퇴직자 해고자와 같은 사람이 비종사자 조합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요, 산별노조의 간부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총연합단체로서의 노총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산별 노조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기업별 지부와 지회가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약간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이제 작아져요. 본부가 있고요, 이 본부는 노조 그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지역 본부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이하에 지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분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들이 좀 산별노조는 조직을 좀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
지역본부, 지방본부, 지부, 분해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다 산별노조의 하부 기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네, 아무튼 이때 산별노조의 비종사자 조합 간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터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담터라고 하는 기업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율무차라던가 쌍화차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마트 가면은 이제 정혜리 씨가 모델로 있거든요. 아무튼 그 담터라고 하는 기업도 노동 환경이 참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차 만드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분들이 우리 노동조합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차를 만드는 곳 중에서 가장 센 노조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했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 담터 지회가 생겼고요. 특히 이 금속노조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계시면서 전문 활동가로 있으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 지회의 사업장에 지원을 가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해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파견 나가서 지원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산별노조 간부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비종사자 조합 간부들은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싸워보신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지회 간부님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업장의 한 식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먹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판례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조합활동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분들의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기준은요, 별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중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의 정당성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체는 간부니까 바로 패스하고요.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있으면 목적도 쉽게 패스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필요성과 사용자가 있게 되는 침해라고 하는 것을 비교 형량하는 수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시는 것은요, 이런 비종사자 조합원 혹은 조합 간부들의 쟁행이 조력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쟁행위는 일 안해를 본질로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업종과 근로관계가 없습니다. 쟁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쟁행위에 조력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쟁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조력행위가 민사 형사적으로 면책될지 여부라는 것은요, 정행위 정당성이 아닌 이 주목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판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적법한 쟁행위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 산별노조 간부들이 조력했었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산별노조와 특정회사의 교섭이 결렬되니까 이 사건 노조는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회사 내 공장 주차장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집회는요, 이렇게 보게 돼요. 공장 주차장이잖아요.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시지만 부분적 병존적 직장 검소로 풀이가 돼가지고서 쟁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물론 주체, 목적, 절차도 나름대로 갖췄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집회에 회사 종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간부들이 참가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들의 쟁행위 참여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쟁행위를
지원, 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주체는 당연히 충족하는 거고요. 목적도 자기 노조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적도 패스를 해요. 그리고 수단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고 판례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출입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했었을 때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쟁의행위를 독려할 필요성과 그리고 사업장의 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해 보았을 때 전자가 더 크다라고 보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번에는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조력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요.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산별노조의 그 조합 간부들이 이걸 도와줬던 행위는요. 별개로 업무방해 방조죄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음표가 떼일 수도 있어요. 웬만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구성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쌍가루 3번에 나오거든요. 여기 지회 조합원들, 이 종사자들이 생산 라인을 점거하면서 쟁의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귀거든요. 자귀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에요. 일단은 그 사업 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법리는요. 쟁행위가 소극적인 수단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점거 행위와 같은 것을 수반할 경우에는요. 쟁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측면에서 위법하다면은 바로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을 하게 돼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별노조 간부들의 조력행위라고 하는 것은 방조죄의 성립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조 역시요. 노동 3권을 행사할 때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짚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 방조죄의 성립 범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방조라고 하는 것은요. 정범에 종속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요. 방조행위와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요. 이 노동조합의 간부, 미조직 비정규 국장인 피고인 2가요.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해서 점거 농성을 지원한 행위와 독려한 행위와 공문을 전달한 행위 중에서요. 점거 농성 지원, 이거는 방조로 봤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본 거죠. 근데 그 외에 점거와 좀 상관이 없는 것들 있죠.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다라던가 혹은 공문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피켓을 만드는 걸 도와줬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방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되시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 3권하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으로 방조죄의 성립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밀접한 관련성과 현실적 지혜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과 기여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는 부분에 판례에 주목을 하게 된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A급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B 정도에 머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정권 교체와 그리고 개정법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임자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이 바뀐 것이지 그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2021년 이전의 개정법과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법리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개정법의 표현에 맞게 약간씩의 표현만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이 판례들은 B급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갑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조법 제81조 1항 4호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갑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있다가 퇴직한다면 갑의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의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요. 동일한 직급인 운전지 사원봉 근로자들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1항 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부당노동행위인지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한다면 면제사 신분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투스텝으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상시근로자 250명인 A사가 등장하고 B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230여 명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고용노동부 고시는요.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가 작년부터 되게 열심히 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려 가지고서 노조한테는 좋은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상태의 고시는요. 2013년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4,0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로자 한 명이 연간 노동시간은요. 2,000시간으로 보게 돼요. 2,000시간으로 보게 되는 그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공휴일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은요. 그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50시간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251이 나오게 됩니다. 250일 정도를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8을 곱하면 2,000이 나와요. 그래서 한 명의 연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4,000시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명이서 쓰거나요. 혹은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는요. 위원장의 갑은 이제 풀타임으로 쓰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무 업무 전담자 2명이 하프타임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할지 말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정하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요. 갑의 급여하고 동일한 직급의 급여의 합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갑이 월 평균 한 31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B사가 갑에게 동일한 직급인 운전직 사호봉 근로자들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 주시고요. 노마자 2번으로 나와 가지고서 노조법 제81조 1항 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임자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비 원조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요. 노조법의 정의 규정의 자주적 단결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로서 경비 주된 부분의 원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주성 보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자주성 보장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건 부분에서는요. 지배 개입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개입의 요건을 빨리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요.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간에서 연 4,000시간까지가 한도다라고 하면은 4,000시간 넘으면은 그냥 부당노동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법상의 판례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니까요. 그대로 전임자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주셔도 돼요. 아무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하려는 것 자체로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일단 예외적인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실수가 아니면 실수로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가 아니면은 바로 부당노동의 의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서 비용을 원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요. 사무실 임대료 혹은 인건비와 같은 것들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면은요. 비용의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합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조합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 부분들을 사용자에게 삥 뜯어서 뜯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거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뭔가를 얻어내고 나면은 사용자한테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과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편의 제공에서는 항상 부딪히게 돼요. 이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조합 간부한테 이런 편의를 봐줄 테니까 니네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욕심을 덜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니까 대가 없이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수가 아니면 부당노동이다 라고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노조한테 협박을 받아서 했든 아니면 노조를 조종하려 했던 그런 동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넘으면 바로 부당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부분에서는요. 한 요 정도만 이제 눌러가지고서 써주시면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메인 판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경우에 대한 건데요.
관련 규정입니다. 노조법 제24조 2항은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는요.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하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원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요.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이 과다하면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한 것이어야 됩니다. 즉 8시간을 면제해줬다면은 8시간 분으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노조 간부가 막 10시간, 12시간씩 과로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급여 더 쳐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 시간만큼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인지를 보는 것은요. 비교 대상은 동일 유사 업무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통상 기준, 사통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자와 그리고 일반 근로자를 봐가지고서요. 갭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갭의 존재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있는지를 찾아주시고 이 갭이 왜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찝어가지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안의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갭을 찾아주세요.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갑 위원장에게 4,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4,500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연 400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그 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서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짚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라는 식으로요. 만약에 이것이 월 한 2, 3만 원의 차이였다. 그렇다면은 과다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과다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4,500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짚어주시고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무효이고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에요. 한편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발각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발각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빡세게 나와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찾아내는 경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이걸 빡세게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복수노조 상황일 때 교섭대표 노조가 좀 우대받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소수노조에서 고용노동부한테 찌릅니다. 그래가지고서 걸리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면제자의 퇴직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게 되죠.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았던 4,900 중에서요, 4,500은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400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용자에게 토해내야 될 반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급여는요, 이것은 노조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퇴직금과 관련된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이들이 받는 급여는 임금이니까. 하지만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 이거를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다하게 측정돼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초과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이 부분은 어차피 갑이 사용자에게 토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산정해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지우개 안 먹고 있는데, 얘는 또 왜 이러니? 근면자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을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 병이 있습니다. 이때요, 근로시간 면제자 갑은요, 4,9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사용자로부터. 전임자는요, 전임자가 많이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6천만 원 받아간다고 할게요. 이거는 노조가 줍니다. 네, 그리고요, 일반 근로자 병, 이들과 동일 직급 호봉이고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4,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요, 근면자 갑의 퇴직금은 이렇게 됩니다. 4,900에서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4,400만을 빼요. 그래가지고서 4,500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급여에서 분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급 전임자인 을이 받게 되는 것은요, 이걸 가지고 받게 돼요. 4,500으로 받게 됩니다. 뭐 노조가 알아서 뭐 전별금 같은 거 챙겨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둘이 받게 되는 그 퇴직금의 액수는 동일한데요. 다만 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가지고서 답안을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에서도요,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4,9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중에서 얘가 받은 400만 원 부분은 임금이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4,900에서 400을 뺀 4,50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몇 개 없긴 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 정도를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와 관련한 얘기도 해서 나올 만한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